안녕하세요. 제 나이 어느덧 50을 앞두고 있네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큰아이와 이제 대학 입학하는 작은 아이가 있고 광역시에서 자그마한 미용실 하던 사람입니다.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 상황이 딱 그러했네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편 죽고 나서 말이죠. 참 황당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저희 가게 고객분들은 물론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차마 알리지 못했지만 계속 속으로 쌓아두려니 골마가는 듯해서 근 10년 동안 자주 오던 이곳 카페에 한번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죠. 남편은 결혼 초반 건설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저희 결혼한 지 3년 정도 만에 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는 작은 회사들 전전하며 거의 알바 수준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게다가 시어버지가 생전에 돈 사고를 많이 쳐서 시댁 가게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시댁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은 거의 저였고 미용사인 저는 코피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딱히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군요. 남들은 결혼하고 한두 해 안에 임신하고 그러던데 저는 4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결혼도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 23살에 결혼했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된 일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첫 아이가 생겼고 임신의 기쁨도 잠시 저는 만삭 때까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또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치만 남편의 가사 일이 많이 서툰 까닭에 저는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이 다투긴 했어도 아이 둘 낳아 키워가며 어찌저찌 매일을 잘 버텨가며 살았던 것 같네요. 저는 그때 마침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미용 기술이 많이 늘었던 까닭에 저를 찾는 단골 부자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모님들로부터 미용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달은 팁으로만 월급만큼 번 적도 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남편이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아이를 둘째까지 낳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결국 결혼 10년 만에 2층짜리 주택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2층은 새 주고 1층에 저희가 살게 되었죠. 그렇게 제 몸 하나 갈아가며 열심히 살았기에 얻은 결과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때문에 몇천 정도 시댁에 들어간 듯 하네요. 정말 갚아주기 싫었지만 남편이 원해서 갚아드렸어요.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장님 밑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개인 샵을 냈어요.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원장님이 된 거죠. 사실 남편이 일만 했어도 그리고 시댁으로 빠지는 돈만 아니었어도 저는 더 일찍 독립해서 개인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 능력에 비해 독립이 늦었던 거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저만의 기회에 감사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가락은 부르터서 물만 닿아도 아프고 맨날 서 있는 직업이라 하지 정맥류 시술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는 했죠. 제가 이 집안을 일으킨 은인이라고 하면서요. 아이들도 제목해가며 잘 크고 있었고 제가 해드리는 돈 덕분에 시댁도 어느 정도 돈 걱정 안 하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 중학생 되었을 무렵에는 40평대 아파트도 하나 더 매매했으니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본인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으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사장님 소리, 원장님 소리 듣는 거 너무 부러워. 나도 나이 먹었으니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하긴 싫고
가게 하나 차리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남편이 묻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전업주부라고 하기엔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등하원만 시켜주었고 나중에는 아이들 스스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곤 했기에 남편이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다들 시꺼먼 아들내미들이니 딸들처럼 머리를 묶어준다거나 하는 세심함도 필요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그냥 백수 그 자체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거나 부업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살아생전 가사일에 서툴러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요리를 거의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에 퇴근했지만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 먹일 음식 만들고 퇴근하고 나면 빨래랑 설거지를 하고 자야 했고요. 남편은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아이들 아침만 겨우 차려주고 청소기 정도만 돌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늘 먹고 잠들어 뻗어 있었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까닭에 제가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자야 했고요. 그런 삶이 반복될수록 저도 남편에게 실망하며 지쳐갔고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도 개인 사업체를 차리고 싶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있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지긴 했었네요. 그래서 내심 일하길 바랐지만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화를 버럭 내던 남편이었기에 본인 입으로 먼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2층짜리 주택을 팔아 남편 가게를 내줬어요. 팩스, 복사기 등을 판매 관리하는 대리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더니 반년 만에 직원도 뽑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확장 이전도 하고 직원들도 5명 정도 뽑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나름 이익을 보는 듯 했지만 그래도 번 돈 꼬박 다시 나가는 형태라 딱히 수중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 나가 밤 10시에서 11시쯤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도 남편도 신이 났는지 열심히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못 버는 남편이라는 오명을 벗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남편은 쭈글쭈글 하던 모습도 많이 나아지고 어느덧 꽤 멋스런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만 보다가 많이 벌진 않지만 드디어 자기 일을 찾아 열심히 돈 버는 생산적인 삶을 사니 응원해주고 싶었고요. 돈 많이 못 번다고 절대로 바가지 긁지도 않았습니다. 더 잘 되겠지. 고생한다. 힘내라. 항상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고등학생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정밀 진단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간염 보균자였는데 매일 술을 먹고 살았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회식이나 영업 접대도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더욱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참 많이 했죠. 상사가 주는 술은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고 술을 거절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스스로 술을 마시냐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은 늘 자긴 괜찮다, 건강하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기에 말린다 한들 듣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간암 선고를 받게 된 이후 남편은 사업을 접고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불쌍한 아들 간병하고 싶다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그나마 그 집에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정리해봤자 수중에 몇백밖에 안 남더라고요. 어차피 추후 사실 곳 없어서 저희 집으로 언제든 오시긴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미용실을 딱 오전에만 단축 근무하고 남편 간병하느라 하루를 거의 다 쓰며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솔직히 제가 요리며 집안일도 더 신경 쓰며 하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좀 깔끔하신 편인데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집을 돼지우리라고 표현하시며 항상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 간호보다는 어머님 잔소리 듣고 뒤늦은 시집살이 겪느라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 병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다 해다 먹이고 찾아 먹이곤 했네요. 간에 다슬기가 좋다고 하길래 신선한 상품 찾으러 차로 3시간인가 혼자 운전해서 정선까지 가서 한솥 가득 가져온 적도 있고 몇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 서서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 해다 먹이고 했고 매번 운동 싫어하는 남편 설득해 하루에 1시간 정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항암 치료도 잘 안 되더군요. 고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4년 정도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간 관련 병력이 있고 그 때문에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전적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저에게 다 맡겼고 저는 남편 수발 들면서 4년 동안 10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호스피스 전원했네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요. 그렇게 1년을 꼬박 저 역시 죽을 듯이 간호해주고 남편 똥오줌 받아가며 병수발했지만 결국 남편은 하늘로 갔습니다. 그게 재작년이네요.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그리고 간암 선고받고 남편 장례 치르기 전까지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후회되는 일이 숱하게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남편 병수발 5년 들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네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구, 친척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몇 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며 제 걱정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지 전날 밤 어떤 여인이 찾아오더군요. 호련히 혼자 찾아와 절도 못하고 구석에 서서 울고 있길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은 했지만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저를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먼 친척이야. 어릴 때 같이 놀던 동생 이라고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하며 식사하고 가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됐다고 하며 바로 나가시더군요. 그런데 거의 통곡을 하는 듯이 울며 나가길래 제가 속으로 어느 정도 친했길래 저렇게 우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연히 우는 그 친척 동생이라는 여자를 어머님은 다급히 따라 나가 택시까지 잡아주시고 오신 듯 했고요. 그 여자에 대해 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장례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저것 처리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여유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장례 끝내고 납골당까지 갔다가 저는 아들들과 집에 도착해 쓰러져 내리 20시간은 잔 듯하네요. 아들들은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였기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롱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못 보던 핸드폰이 나왔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 있어 켜지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쓰지 않는 기종이라 충전하는 선도 없더라고요. 그냥 버릴까 하다가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어 집 근처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충전하는 연결 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봤죠. 그 시점 이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여니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쩐지 낯이 익은 모습이라 유심히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 함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몇 시간 동안 충격의 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핸드폰은 그 여자와 밀회하는 데 필요한 비밀 연결고리였고요. 메시지 전부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저에게 영업해야 해서 늦게 온다고 했던 날들 대부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모텔, 호텔도 얼마나 갔는지 아예 둘만의 은어로 업체를 이야기하며 당연하듯 방 잡고 가는 듯 했습니다. 사진 보니 둘이 제주도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이랑 워크숍 가던 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직원들이랑 같이 출발만 했고
막상 제주도 가서는 그 여자랑 거의 따로 놀았나 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심지어 간암 선고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뒤에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거의 6년가량을 만난 듯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곧 있으면 5주년인데 병원에 있게 돼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문자였거든요. 그 여자 사진을 울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 장례식장에 혼자 찾아와 서럽게 울던 그 친척 동생이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내에서의 호칭을 봐도 전혀 친척 동생 같지가 않았어요. 여자가 저희 남편한테 사장님이라고 호칭했고 대화 자체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남편 전 사무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고인 되신 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 직원이 발뺌하는 걸 제가 빌고 빌어서 제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알게 된 거래처 여자 직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래처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저희 남편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고 또 사장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씩 눈치를 챈 거죠. 남편은 늘 200만 원 남짓 월급이라며 가져오곤 했는데 실제로는 월 순수익 600에서 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그 내연녀와 데이트하고 선물하는데 다 썼던 거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똥꼬 빠지게 일하며 시댁에 돈 보내고 집 사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벌며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사들고 다녔는데 남편이란 놈은 제가 차려준 사업으로 돈 벌면서 다 뒤로 빼돌리고 저한테 선물하다 안 사주던 사람이네요. 심지어 그 여자는 장례식 이전에 제가 한번 봤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남편 사무실에 불시에 몇 번씩 찾아가곤 했는데 그때 저랑 인사했던 여자였어요. 거래처 사람이라고 남편이 소개를 시켜줬었던 기억이 뒤늦게 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여자를 잘 알고 계셨고 또 친척 동생이라 저에게 속였습니다. 이건 필시 어머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이 장례식장에서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여자분 있잖아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왜 놀라세요? 그 동생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찾아보니 조문객 방명록에 없길래요. 그건 왜 묻니? 아마 걔가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던 모양이야.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느 쪽 사촌이고요? 저도 좀 알고 싶어서요. 어? 그래. 네 시고모님 아들의 사촌이야. 뭐 자세히 알 건 없다. 워낙 가깝지도 않은 사이라.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님이랑 그 여자분이랑 잘 아는 사이 같으시던데요? 이름이 뭐냐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이 급기야 얼굴이 허옇게 질리셔서는 왜 자꾸 캐묻냐며 이름도 잘 모른다고 발뺌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참았던 눈물과 함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현우 아빠 내연녀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라고 소리쳤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무슨 바람이야. 너 자식 먼저 앞세운 이 비참한 노인네한테 그게 할 소리더냐? 이렇게 고인 명예를 더럽혀도 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아내야? 어? 어머님, 증거 다 있거든요. 네? 이름은 김하연이고 남편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6년 정도 사귄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하는 말이 네가 좀 봐줘라. 아파서 고생하다간 우리 아들인데 지난일 들춰서 뭐하겠니. 그냥 덮어둬라. 그것도 못할 짓이다. 어머님, 제가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도 그 여자 존재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앞에서 절까지 하게 만들고 저랑 인사도 하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자랑 6년 동안 붙어먹은 그년을 감히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사촌 동생이라 거짓말 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시더군요.
어머님은 제 남편 내연녀의 존재를 항암 치료 받을 때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처음엔 호통치셨지만 아들이 아프니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어머님 말로는 그동안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제 남편이 기가 죽었었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 만나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사는 재미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단호하게 헤어지라 할 수가 없었고 남편 바람난 것의 책임을 저도 어느 정도 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능력이 있으니 남자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니? 집에 와서 집안일도 좀 더 하고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괜찮다 힘내라 한마디 더 해줬더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장님 소리 달자마자 바람날 일은 없었겠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안 그랬는 줄 아세요? 저 일하고 와서도 집안일 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시댁에도 다달이 돈 붙여드리고 남편 기죽을까봐 분기에 한 번씩 백화점 데려가 쫙 빼입혔고요. 심지어 제가 번 돈으로 산 집도 팔아 가게도 내줬는데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아니, 그래 그건 고맙다만 아니 그러면 네 남편 옷을 왜 사줬니? 남자들 때 빼고 광내주면 바람나는 거 몰라? 이래나 저래나 네 잘못이 크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미 우리 아들 죽었는데 딱하게 생각하고 네가 넘어가라. 어머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 하실 줄 모르세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얼마나 외로웠겠니? 마지막 가는 길 그 여자 좀 보고 싶었을 텐데 네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간 거 아니야? 어머님은 급기야 제가 마지막 1년 동안 밤낮 없이 남편 곁에 붙어 있었던 걸 탓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 똥오 좀 받아주고 식사 챙겨주고 1년을 아들들도 못 챙기고 그렇게 저야말로 송장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남편 병간호 하느라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설상가상 남편 사업체를 마저 정리하다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고 기업 통장에다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은행 가서 확인해보니 1원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호스피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은행 가서 뭐 좀 정리하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통장 탈탈 털어 그 내연녀한테 다 송금했더라고요. 심지어 세금 정리까지 완벽하게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더군요. 그 내연녀 찾아가니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다 와이프한테 갈 거라면서 저한테는 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사업 정리한 돈 1억 2천이라도 저 주고 싶다면서 그 아픈 몸으로 은행 가서 정리해 저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임종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저는 사모님이 눈치 보여서 못 간 거고요. 저도 오빠랑 약속 못 지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빠 일로 지난 일 들추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만났고 얼마나 깊은 사이였냐고 물으니 그 여자가 편지 한 장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오빠가 호스피스 가기 전에 저한테 준 유언장이에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읽어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남편의 필체가 확실해 보이는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을 느꼈고 오히려 부부 사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네가 내 와이프였으면 얼마나 고생했겠냐. 와이프가 너 대신 고생해주니 다행이다. 마지막 못 볼 꼴 안 보여줘서 오히려 다행 같다. 다음 생에는 꼭 부부로 만나자. 사랑한다. 의 내용이었습니다. 욕짓거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고생을 내가 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연녀더러 똥오줌 받아가며 병수발 들게 하지 그랬냐고 죽은 사람 붙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병간호하며 10년을 늙고 10kg가 빠졌습니다. 제 평생의 낙이었던 미용 일도 관둔 채로요. 그런 결과가 이딴 비극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동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알리고 따졌고 어머님은 곧 죽어도 제 잘못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가족들까지 사실을 알게 되어 그야말로 집안 싸움이 되었죠. 어머님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어머님더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두 눈 동그랗게 뜨며 아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마당에 나더러 이제 혼자 살으라고? 내가 이제 어떻게 혼자 사냐? 라고 하길래 내가 알 거 없으니 그 내연녀한테 찾아가서 시어머니 대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어머님 방에 들어가 짐을 싸고 내던져 버렸죠. 어머님은 펑펑 울며 이렇게 차갑게 내쫓아버리는 게 어딨냐고 통곡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시더군요. 하다못해 신우가 와서 모시고 가려고 해도 곧 죽어도 아들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아들 집? 아들이 무슨 돈을 벌어왔다고요. 이거 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입니다. 저는 결국 납골당에서 남편의 유골함까지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비싼 사설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내고 들어갔는데 그냥 방 빼버렸습니다. 막무가내 가져와서 어머님한테 던지듯 갖다 주고는 잘난 아들 데리고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뒤통수 맞은 마당에 뭐 하러 마지막까지 좋은 데다 해줬는지 모르겠고 연마다 남편 납골당에 관리비 내기도 싫다고요. 어머님이 유골함 보자마자 통곡을 하시더군요. 가족 위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고 남편 병수발도 밤낮 없이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런 배신감이면 저는 어머님도 보기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결국 나가시더군요. 신혼애로 가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과 변호사를 찾아가 그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 사업체 정리한 1억 2천에 대한 반환 소송이요. 그 상간녀는 뻔뻔스럽게도 맞소송하더군요. 그래서 1년 반 끝에 겨우 승소해서 반환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아들들 주려고요.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는 게 인생 최고의 슬픔이라던데 제가 느낀 감정은 과연 슬픔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한테 몇 번 연락하셨습니다. 이만 용서해주고 저희 아이들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남자는 그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애들한테도 헛소리해서 애들 잘못 가르치실까봐 겁나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펑펑 우시더군요. 이제 상관도 하기 싫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 유골함은 신우가 가져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다시 미용실 할 생각이고 마음 가다듬어 씩씩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악에 받쳐 법원까지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시모와 남편에 대한 짠한 감정이 저는 이제 조금도 없네요. 시모까지 쫓아버리고 납골당에서 남편 반까지 빼버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몇 년을 뒷바라지한 저 몰래 바람피고 병수발까지 다 받아놓고는 뒤통수까지 거하게 친 시모와 남편이 너무한 걸까요?